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소식들입니다. 일상 회복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해외여행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하지만 해외여행을 가려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PCR 검사비가 2인 기준 최소 1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항공 여행주들 기대만큼의 실적 개선이 가능할지 짚어봅니다. 네, 일상으로의 회복이 오고는 있다는데 물가는 여전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지요. 특히 이 자동차 소비자들 가격은 점점 오르는데 출고는 계속 늦어지다 보니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차값 상승 얼마나 더 이어질지 알아봅니다. 요즘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ELS 상품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ELS 투자법 알아봅니다. 네,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증시가 약보합으로 끝이 났는데 당초 기대와는 좀 많이 다른 결과라면서요? 네, 오늘 증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건데요. 현지 시간 15일 발표된 미국의 산업 생산 지표가 예상치보다 이렇게 훨씬 좋게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었습니다. 예. 또 중국 인민은행이 오는 25일부터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2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돈으로 약 102조 원에 달하는 돈이 유동성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며 주말 새 기대감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미국과 중국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자 우리 증시가 오늘 이제 다소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을 빼면서 당초 기대와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중국 1분기 GDP도 예상치를 웃돌았다라고 하던데 시장이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친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복합적이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미 금리 역전기를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해서 지수 상승세를 둔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은 그간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시기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총 3차례인데 이 중 현 상황과 가장 유사한 시점인 2018년부터 2020년을 비추어 봤을 때 경기가 흔들린 건 당연하고 환율과 수급 부문도 시장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다소 이제 지수 상승의 탄력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은 총재 후보자가 오늘 이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될 소지가 앞으로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아마 장이 좀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좀 덜 매파적인 기조가 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는 뭐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네, 지수는 힘을 받지 못할 테니까 업종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수 자체의 탄력성은 둔화가 되더라도 결국 상승하는 종목은 상승하는데 특히 리오프닝 업종에 주목하라는 분석입니다. 예. 오늘부터 2년 1개월 만에 일상 회복으로 돌아갔죠. 이에 따라 오늘 증시에서도 호텔이나 면세, 화장품 등 경기 재개에 따른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화장품주도 괜찮았나 보네요. 마스크는 사실 계속 써야 되잖아요. 네, 보시다시피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해제 조치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2주간 상황을 더 지켜본 후 실외부터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달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선 색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화장품의 주요 판매처인 중국 상하이의 코로나19 봉쇄가 오는 20일부터 추가 완화될 것이라는 점도 수급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렇군요. 여행업종도 오늘 좋았습니까? 네, 저도 최근에 고민 끝에 항공권을 구입을 했는데요. 고민하는 시기에 항공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 리오프닝주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도 면제된 데다 치솟는 수요에 공급은 뒤따라가지 못하며 오늘 항공주들은 다소 약세를 보인 한편 면세와 호텔 업종 등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강세를 보인 업종 또 있습니까? 네, 닭고기 관련주입니다. 닭고기 관련주요? 이게 뭐 회식 수혜주인가요? 갑자기 왜 강세를 보였나요? 네, 그 점도 수요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 곡물가 상승의 원인이 됐습니다. 예. 전쟁 장기화로 사료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점이 국내 주요 닭고기 생산업체의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마니커와 하림 등이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실제로 하림의 경우 이달 초 파우치 닭가슴살 제품 등의 가격을 15%가량 인상한 바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선 전 세계 밀과 옥수수의 주요 생산지인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곡물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식품업계가 도미노 가격 인상이 나타날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치킨값도 또 오른다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장 특징 종목들 좀 살펴봤고 이번 주 주목할 포인트들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현지 시간 20일에는 테슬라가, 22일에는 국내 주요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증권업계는 2주 전과 비교해서 현재 1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를 이렇게 1.6%나 하향 조정했는데요. 특히 조선과 건설 업종 등이 하향을 주도했고 또 상향 업종은 에너지나 통신 업종 등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지표와 일정도 많죠. 네, 현지 시간 19일에는 이 IMF의 수정 경제 전망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자 세계 143개 국가에 대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IMF는 지난 1월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직전보다 0.3%포인트 떨어뜨려 3%로 제시를 했는데 이번 전망에서 또 하향 조정한다면 2%대로 추락하게 됩니다. 또 21일에는 연준의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발간될 예정이니까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거리두기 해제 첫날 어떻게들 보내고 계십니까? 이쯤 되면 이제 항공주들 좀 날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으시겠습니다만 오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그럭저럭이었습니다. 발목을 잡는 요인이 한 가지 지목이 되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미국 항공주들은 주가가 고공행진 중이라면서요. 한국은 네. 안 그런 모양입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항공사 그리고 대한항공사의 국내선과 국제선 매출 비중 차이 때문인데요. 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를 해야 될 텐데 미국 항공사 매출 중 국내선 비중은 평균 약 60%입니다. 미국 내 이동 관련 규제만 없다면 이 매출이 빨리 늘어날 수 있는 구조죠. 반면 이제 대한항공의 국내선 매출 비중은 4%에 불과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국제선 회복 속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가가 좀 안 오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여행은 지금도 갈 수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뭐 국제선도 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걸림돌이 좀 많다 보니까 유효미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정부가 입국 시 7일간 자가격리 면제했죠. 그리고 올해 안에 국제선 항공편도 코로나19 이전의 절반까지 회복시킨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만 170여 개국이거든요. 국제 여객선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이들 나라와의 입출국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수요 회복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갈 길 먼 항공업계 정상화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 경납고 항공기 위로 물줄기가 쏟아지자 작업자들이 부지런히 먼지를 닦아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에 공개된 대한항공의 보잉 747기 세척 행사입니다. 오랜 기간 닫혀있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준비를 서두르는 중입니다. 코로나19의 녹은 때를 벗어내고 설레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탄소 배출 저감에도 앞장설 예정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을 2019년에 50%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선 정기편을 내달 520회, 6월 620회로 늘리고 7월부터는 주 300회씩 증편합니다. 이래 대한항공은 LA, 파리, 런던 등의 노선 재개에 나섰지만 더딘 속도에 답답해하는 모습입니다. 출시되는 해외여행 상품이 잇따라 매진될 정도로 항공권 수요는 급등했지만 공급이 따라오지 못해 소비자의 가격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유전자 증폭 검사와 항공기 좌석 간 거리두기 등 여전한 방역 조치가 회복하는 여행 심리에 찬물을 끼얹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항공업계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2022년 3월 20일 미국의 공항 이용객이 236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2019년 같은 날 대비해서 한 93%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50%라는 것은 어쩌면 세계 항공 수요의 어떤 수요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할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상승한 유가와 하락세에 접어든 화물 운임 역시 대한항공에겐 걱정거리입니다. 고유가 영향으로 올해 연간 연료비는 지난해보다 91.2% 늘어나는 데 반해 화물 매출은 20.3% 줄어들며 전체 영업이익이 4분의 1로 쪼그라들 전망입니다. 여객 운행이 늘어나면 비행기 아래에 화물칸을 이용한 화물 운송이 늘어나면서 공급이 증가해 전체 운임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기준 홍콩 북미 항로의 항공 화물 운임은 킬로그램당 8.2달러로 정점을 찍은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35.7% 낮습니다. 대한항공이 화물 사업 호조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세판짜기에 들어간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생존 경쟁은 이제부터라는 뜻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입국 조치가 좀 많이 풀렸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네, 국내가 좀 심각한데요. 해외 입국자 검역 절차가 조금 과해서 풀릴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 7일간 이제 격리가 면제된다는 내용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PCR 검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면 PCR 검사 몇 번이나 받아야 할까요? PCR 검사 한 번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번 받아야 되나? 이렇게 알고들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예. 더 많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까지 포함을 하면 총 3번인데요. 우선 세 이제 번이요? 예, 네. 우선 해외 여행을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려면 현지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또 한국에 들어와서 2번이나 더 받아야 되는데요.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고 또 입국 6, 7일차에 신속 항원 검사까지 또 받아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해외로 나갈 때도 또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은 그렇죠. 3번이 더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정말 많은 건데 나라마다 또 좀 다르겠지만 입국하자마자 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나라까지 있거든요. 예.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총 5번까지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거 해외여행 가다가 코가 다 허는 게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마저 나옵니다. 그렇죠. 진짜 한 번 받기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쵸. 과정인데 말이죠. 여행 한 번 가기 위해서 5번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저도 좀 같은 생각인데 이 코로나 검사 횟수도 문제지만 비용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제 뭐 병원마다 좀 가격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요. 뭐 아무래도 영문 음성 확인서 발급 비용까지 좀 포함을 하면 약 10만 원에서 18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해외 여행을 위한 뭐 PCR 검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해외 국가들의 PCR 검사 비용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간다고 하면 PCR 비용만 100만 원까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PCR 검사가 그렇게 비쌌군요. 이게 뭐 100만 원이면은 그냥 여행을 한 번 더 갈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 정도죠. 네. 이게 좀 믿기지 않을 만큼인데 이런 반응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사례를 좀 갖고 왔습니다. 네. 부부가 이제 4월에 태국 방콕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했을 때가 좀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데요. 우선 지금 3개 나라를 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좀 한국인들이 좀 많이 가는 여행지 뭐 미국, 프랑스 그리고 태국 정도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한국에 입국해서 받아야 하는 검사는 제외한 건데요. 미국의 경우 2회의 PCR 검사를 받아야 되고 프랑스, 유럽은 좀 규제를 많이 완화해서 한 번 정도만 받으면 되고 태국이 가장 많은데 3번이나 받아야 합니다. 출국하기 전 한 차례, 그리고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한 차례, 그리고 귀국하기 전 또 방콕에서 또 한 차례, 총 이렇게 3번을 받아야 되는데 네. PCR 검사 비용 뭐 15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부부가 한 차례당 30만 원, 총 3차례를 받아야 하니까 방콕 여행의 경우 PCR 검사 비용으로 100만 원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걸 알았다면 PCR 검사 업체에 투자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드네요. 네. 그냥 나갈 때 들어올 때 각각 한 번씩 검사를 하고 끝내게 좀 간소화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제 나갈 때 PCR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 국가에서 정한 규제 방침입니다. 나갈 그래서, 때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이건 제외하고 뭐 그러면 입국 전 사전 PCR 검사라도 좀 면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이제 항공과 여행 업계에서도 정부에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사실 뭐 지난 2년 동안 고사 위기였으니까 항공과 여행업이 살고 그리고 노동자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귀국 전 PCR 검사를 받기 위해 해외에서 병원을 찾는 게 사실상 일입니다.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몇 시간 뒤에 검사 결과가 나올지도 알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여행을 온전히 즐길 수가 없는 건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 업계의 요청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네. 금요일이죠. 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입국 전 사전 PCR 검사만은 앞으로도 유지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간 이제 감염병에 대한 공포를 우리가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몸을 사리는 사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래서는 이제 해외여행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행사들도 나름의 좀 자구책 같은 걸 내놨다면서요. 네, 사실상 고육지책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 여행사가 직접 나선 건데요. 해외 PCR 검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상품을 내놓는가 하면 여행자 보험도 안 해주는 코로나 확진자들의 체류비까지 지원해주는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이제 뭐 숙박이나 식사 비용, 만약에 체류했을 때 격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 그리고 코로나 격리로 변경되는 귀국일에 맞춰 티켓 재발권도 지원해준다는 내용인데요. 그나마 높아진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다시 꺼질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상품을 내놨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목과 해시태그 정리해 볼까요? 네, PCR 비용만 100만 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해외여행 이렇게 뽑았고요. 해시태그는 PCR에 코 헐겠네, 해외여행 자유 달라 이렇게 네. 뽑아봤습니다. 코 헐겠네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네, 거리두기도 해제됐으니 이제 좀 모든 게 정상을 되찾지 않을까 이런 우리의 기대를 막아서고 있는 건 앞서 살펴본 이 해외여행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문제, 특히 그중에서도 이 자동차 가격 급등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차값이 지금 뭐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일단 많이 오른 차 같은 경우에는요. 1,000만 원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1,000만 원이요. 예. 1년 새 얘기죠? 1년 사이에 1,000만 원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이 가격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은 새 차 사기 부담된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 출고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일단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소연들을 합니다. 예. 이 내용 취재한 강미선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5년 전에 차량을 구매했을 때랑 지금 비교했을 때 체감상으로는 한 1, 2천 정도는 차값이 좀 올라갔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좀 느껴지고 있어요. 부담은 조금 되기는 했는데 첫 차는 중고차로 일단은 가볍게 타고 싶습니다. 새 차를 사기는 약간 좀 부담스러워서 또 길가 비싸서 또 어디 끌고 다니겠어요? 국민차로 불리는 아반떼입니다. 1년 사이 300만 원 가까이 올랐는데요. 국내차와 수입차 모두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 모하비와 현대 소나타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 테슬라의 경우 최대 1,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달 출시된 현대차 코나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182만 원이나 인상됐습니다. 반도체 수급난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차값 상승, 카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연식 변경으로 차값이 1에서 2% 정도 오르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3에서 5%대가량 올랐습니다. 이제 더 큰 폭으로 오른 거고요. 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완성차 업체들이 그냥 자기네가 떠안는 구조인데 이번에는 반도체라는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면서 당장 주문해도 차량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출고를 기다리는 사이 해가 지나 연식이 바뀌면 돈을 더 내야 하는 소비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7, 8개월 이상도 기다리다 보니까 필요해서 사는 건데 이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차라리 뭐 장기 리스나 이쪽을 알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은가? 빨리 나오는 차나 뭐 이런 걸로 바꾼다 해가지고 다른 곳을 알아보는 친구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차값 급등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신 기자,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차값이 오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차를 만들 때 철강, 강판이 사용이 됩니다. 예. 근데 이 강판 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잠시 그래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시는 그래프가 철광석 가격 추이인데요. 1월 달 120달러, 톤당 120달러 정도 했던 철광석 가격이 2월을 기점으로 15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철강의 또 다른 원재료인 강점탄, 이 원료탄 가격 역시 이 지난달 670달러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강점탄은 EU와 일본이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가격이 뛰었는데요. 러시아는 전 세계 원료탄 공급량의 9%를 차지합니다. 이 가격이 오른 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과 리튬 같은 핵심 원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은 1년 전보다 가격이 5배 넘게 뛰었습니다. 다음으로 니켈 가격 역시 1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도 이 공급 부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는요, 모두 660만 대 수준입니다. 이는 2019년엔 22만 대 정도였으니까 30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값이 오르는 게 지난해까지만 해도 원인이 이제 코로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항만 물류 대란이라든지 반도체 공급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작년 12월 정도에 좀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뉴욕 연은에서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전쟁 요인이 그거보다 더 크다, 지금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재 구하기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차종부터 팔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형 차나 싼 가격의 차들은 아무래도 좀 출고 기간이 더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서민들한테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차를 사도 1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분들은 앞으로 차값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계속 오른답니까? 전망이 어때요? 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일단 앞으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를 고려하면 당분간 차값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또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 대란, 이 작년 1월부터 이 소비자들, 정말 자동차 메이커들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 올해 좀 하반기 정도에는 해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2025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아직도 한 3년이 남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 그 이유는 원자재 가격, 아까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원자재 가격 때문인데요. 예. 이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큰 폭으로 뛰고 또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이 반도체를 만드는 설비에 드는 이 원자재를 또 구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올해가 아니라 2025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제조사들이 이 가격 인상에 있어서 좀 속도 조절을 할 거란 이 전망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계속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차량을 가격을 섣불리 올렸다가는 소비자들의 이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지났다, 이런 시각도 최근에 일부 나오긴 하는데, 전쟁이 끝나야 말이죠. 팔라듐, 네온 이런 것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자동차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실적에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까? 일단은 차량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이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됩니다. 긍정적이다? 네. 네. 일단은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차량을 구매하려는 이 수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올해 영업이익, 연간 예상 영업이익을 보면요.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영업이익이 2자릿수 넘게 증가할 거로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10% 이상 늘어난 7조 5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는 연간 예상 영업이익이 6조 원으로 20% 가까이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차량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이 자동차 수요가 강하고 차값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차 메이커들의 실적 타격에는 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지금 오늘 신 기자의 분석을 들어보면 2025년까지도 이 차값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분석 제목하고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차는 안 오르고 가격은 오르고, 차는 안 나오고 가격은 오르고 답답한 소비자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네, 최근 약세장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예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ELS 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ELS 투자하실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번에는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내용, 투자 팁 이렇게 들어보기 전에 ELS 어떤 상품입니까? ELS는 쉽게 얘기해서 개별 주식이라든가 주가 지수 등에 연결을 해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의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징을 좀 살펴드리면 상품 구조에 따라서 주가 상승은 물론이고요. 주가가 떨어져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 시에도 원금 손실을 제한하는 상품 설계가 가능합니다. 또 옵션 종류에 따라서 투자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상품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특징들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장세에는 ELS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안정적이면서 수익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특별히 지금 장세에 ELS 상품 주목해야 된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변수에 요동쳤던 주식시장이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졌던 이 미국의 테이퍼링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돌발 변수들이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때문에 주식시장도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는 악재가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라는 시각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 ELS는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의 장이 ELS 상품과는 좀 맞아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 투자자들이 대안 상품으로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고 은행권에서도 ELS 상품들을 상당히 많이 팔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전민정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발 긴축 우려로 국내외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요즘 은행에서도 여러 투자 상품 중에서 ELS 관련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ELS 상품을 직접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발행한 ELS를 신탁 계좌에 담아 주가 연계 신탁 상품, 즉 ELT 형태로 팔고 있는데요. 은행권의 ELT 수탁 총액은 올해 2월 말 27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달 만에 2조 5천억 원이 증가했고 1년 전보단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 창구에선 펀드 상품을 많이 팔았는데요.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최근 은행권의 펀드 신규 가입 규모는 1년 전보다 80%나 줄었고 대신 펀드보다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ELS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겁니다. 또 이처럼 펀드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수수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선 것도 한몫을 했는데요. 실제 신탁 부문 강자인 KB국민은행의 경우 ELT 비대면 판매와 같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난해 3천억 원이 넘는 신탁 수익률을 올리며 2위인 신한은행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적금 금리가 많이 올랐다지만 아직은 연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원금 손실 위험이 따르긴 해도 수익률이 4에서 6%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은행권의 ELT 상품이 매력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올해는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장세에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조심스러운데요. 목돈을 보다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다면 ELS 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보는 것도 유용한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데이터상으로 보셨지만 ELS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걸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신 기자, 그런데 이제 ELS 상품 얘기를 하면 이전까지는 사실 좀 위험하지 않아?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게 어떤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실 ELS 같은 경우에는 네. 만기와 투자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그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다시 반대로 말했을 때는 조건이 충족하지 못했다면은 원금 손실까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이 원금 손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원금 손실을 안 할 수 있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고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어떤 조건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낙인 배리어 구간인데요. 네. 다시 말해서 지수 하한선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한 기간에 지수가 정해놓은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면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때문에 이 낙인 구간이 어디까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야지 뭐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이 과연 안정적인지 불안한지를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200을 기초로 하는 3년 만기 ELS 상품이 있다라고 하고 또 하한선이 30%라고 하면은 3년 동안 코스피 200 지수가 설정해 놓은 30% 이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설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사실 뭐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뭐 돌발 악재도 너무 많은 상황 아닙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하한선이 더 낮아진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손실도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위험 요인을 좀 회피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먼저 네. 첫 번째로는 추종하는 지수가 안정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또 이후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인지를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옵션을 좀 꼼꼼히 좀 살펴봐야 하는데 전문가의 말을 직접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기초자산이 어떤 기초자산인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를 들자면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유로스탁 50, S&P 500 지수 그 기초자산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제일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리자드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리자드는 그 예를 들자면 1년 안에 이만큼보다 빠진 적이 없으면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리자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낙인 상품을 꼭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노낙인은 중간에 얼마가 지수가 빠지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 기자, 일단 뭐 말이 나온 노낙인이라고 네. 하는 게 좀 내용이 어려워서 이게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안에 빠지는 폭, 그러니까 지수 하한선은 뭐 관계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수익률을 결정하는 지수 하한선을 없앤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지수 하한선 설정이 돼 있는 상품은 만기까지 한 번이라도 이 하한선에 걸리게 되면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노낙인 구간, 지수 하한선이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네. 아무리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원금 손실의 부담이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원금 손실 위험이 적은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중은행에서 ELS 상품에 노낙인 상품도 있으니까 이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밖에 매달 수익금을 주는 방식이라든가 또 6개월마다 조기 상환 기회를 주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어느 기초 자산을 추종하는지 그리고 리자드와 노낙인 상품인지 좀 확인을 하셔야겠고 또 조기 상환 기회를 주는 상품인지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LS에 대한 투자 팁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 ELS가 은행 수익 구조에도 개선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간의 이 저금리 기조 속에 ELS가 은행 수익 구조 개선에 효자 노릇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ELS는 증권사가 설계한 상품을 은행이 이제
대신 팔아주는 그런 중개자 역할만 예, 예. 하면 되거든요.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덜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예금과 대출이자 차익 중심의 수익 구조를 좀 다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법, 이 금소법이 시행이 되면서 판매량이 좀 줄어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최근에 이제 주식이 바닥 다지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ELS 상품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은행들 역시도 이 판매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ELS 상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적절한 시기와 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조건들 좀 꼼꼼히 살펴서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일단 유튜브 제목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ELS 매력 부각으로 잡아봤고요. 예. 또 해시태그는 예적금보다 ELS, 리스크 회피 ELS로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보험업계가 여행자 보험 상품을 새롭게 단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동량이 늘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를 상쇄하는 제도 도입도 하반기 예고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 수요가 줄면서 판매량이 급감했던 여행자 보험. 여행객이 늘어나는 봄철인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주요 손해보험사의 해외 여행자 보험 판매 건수는 전년보다 무려 97%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거리두기 종료와 함께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까지 면제되면서 여행자 보험 판매는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보험사들도 여행 수요 확대를 대비해 상해 의료비와 휴대품 손해 등의 보장 항목을 늘리며 여행자 보험 개편에 나섰습니다. 올 하반기 영업을 개시하는 카카오페이 손해보험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첫 출시 상품으로 여행자 보험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동량이 늘면서 그간 개선됐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보험업계의 악재로 꼽힙니다. 코로나19 발생 전 100%에 달했던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 평균 손해율은 코로나19 발생 후 사고율이 감소하자 평균 80%대로 개선됐습니다. 손해율 개선에 따라 손보사들은 이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1%가량 인하했지만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손해율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방역 정책 외에 손해율 악화를 상쇄하는 제도들이 마련될 예정인 만큼 보험사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손해보험주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의외로 너무 좋아지면서 주가에 반영되기는 했었는데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올해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손보험 지급 기준 강화라든지 하반기에 이제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한방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든지 수익성에 영향을 줄 만한 제도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주 내에서 투자 매력도는 제일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 1분기도 국내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약 5.4%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보험주의 랠리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친환경 국가로 불리는 독일. 하지만 도심에서 친환경차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미래차 전환에 있어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얘기인데 우리로서는 현지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송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독일에서 친환경차의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프랑크푸르트 도심에 나가봤습니다. 네, 지금은 독일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 55분입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는 출근 차량들로 굉장히 붐비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조금 특징적인 거는 이 차량들 대부분이 내연기관차고 전기차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출근 시간에 파란 번호판의 전기차를 쉽게 볼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또 국내 도심이나 주거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기 충전소도
독일 거리에선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을 단 차량들이 여전히 건재한 데다 낡은 건물이 많아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는 안전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현재 독일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You have to make sure that all the holes you drill in the walls are fireproof and everything. So if you are the owner or the landlord, you can easily be dragged to court, like if something is not done properly. So that in the first place, just people don't do it and don't retrofit old spaces. And the infrastructure at the autobahn is pretty good. So you can say at every major petrol station there is a huge charging hub. So if you go long distance, that's no problem whatsoever. 하지만 지난해 말 녹색당을 주축으로 한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독일 친환경차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은 이렇게 도심에서 조금만 나오면 넓은 자연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가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서 더욱더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폭스바겐과 같은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친환경차 출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이 뒷받침되면서 출시를 앞둔 전기차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 2025년까지 모든 모델을 전기차로만 생산한다고 밝히고 기존 내연기관차와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적용했습니다. Different to the proportion in comparison to the combustion car. We call it also purpose design, which means we bring together the technical aims in combination with the aesthetic aims. 이런 상황은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유럽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개발해 지난해부터 유럽 시장에 전기차를 선보인 현대차와 기아는 대형 전시장을 마련하고 유럽 판매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미지가 강한 독일 브랜드와는 달리 대중성을 강조한 전기차의 발빠른 보급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그 결과 현대차 아이오닉5는 독일 자동차 매체 아우토빌트의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고 기아 EV6는 독일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오르는 등 자동차 본고장에서 국산 전기차의 성공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공민합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조연 기자와 월요일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 주제가 농업입니다. 곡물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밀수출 1위국이고 또 예. 우크라이나도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를 합치면 밀수출량, 전 세계 거래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이제 옥수수 수출도 세계 4위고요. 그래서 유엔은 이 두 나라를 세계의 빵바구니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러시아가 올 6월까지 곡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는데 이 여파가 상반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유엔이 발표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3월 지수가 전월 대비 12.6% 오른 159.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네. 전월에도 최고치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달 연속 경신한 건데요. 정말 네. 끝도 없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낸 유엔의 막시모 토레로 FAO 수석 애널리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식량 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면서 올해 이미 연초 대비 30% 이상 오른 밀 옥수수 가격이 앞으로 최대 20%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지금 당장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칼국수 가격이 8,000원을 넘었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실 텐데 더 오른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시장 참여자로서 또 기회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준비해 주신 내용이 수식어가 비장합니다. 월가가 꼽은 농산물 인플레이션 시대를 대비할 종목 궁금한데요. 이야기할 기업은 바로 농업기계 회사입니다. 네. 제가 일전에 짐 로저스 회장하고 인터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네. 저에게
트랙터를 몰 줄 아냐라고 묻더라고요. 그 농사할 때 쓰는 트랙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당연히 모른다 이랬더니 네. 지금이라도 트랙터 모는 걸 배우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농업이 한물간 그러니까 지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뜨는 사업이다 이렇게 강조한 모습입니다. 갈수록 이렇게 농업 인구가 줄고 있고 또 고령화되고 있고 일부 작물에 치우치는 이 수급 불균형의 한계를 깰 수 있는 것이 바로 에그테크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농업과 기술의 합성어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농기계 테슬라라고 불리는 디어앤컴퍼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디어앤컴퍼니 농기계 테슬라라고 불리는 것 치고는 사실 좀 생소합니다. 그렇죠. 첨단 기술도 엮여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인가요? 그러니까 세계 농기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고요. 에그테크 선두주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존 디어라는 게 브랜드 명이고요. 디어앤컴퍼니는 모 회사입니다. 근데 이 로고, 그러니까 사슴이 뛰는 로고는 아마 좀 눈에 익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180년이 된 장수 기업이고요. S&P 500 기업 중에 시총 기준으로 67위. 67번째, 67번째 큰 회사입니다. 트랙터와 컴바인, 그리고 파종기, 약재 살포 장비, 그리고 골프장에서 쓰이는 잔디 기계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농업과 원예 부분, 그리고 굴삭기 같이 대형 기계가 포함되는 건설과 목재 수확 기계, 마지막으로는 장비를 임대해주는 금융 서비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로 쳐서는 전 세계 점유율 32%에 달하는 기업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주가도 한번 살펴볼까요? 주가를 한번 볼까요? 2012년에 상장돼서 상당히 오래 기간 $200를 넘지 못하고 있다가 바로 2020년 팬데믹 이후에 $300 이상은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올해만 들어서 또다시 27.37% 상승하면서 15일 종가 기준으로 $436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2020년부터라면 2년 전부터 시작해서 뭐 올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역시나 곡물 가격 올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월가에서는 이제 곡물값이 오르면서 농가에 그야말로 현금이 넘쳐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자들이 노후된 기계를 교체하거나 또는 재배를 늘리기 위해서 신규 기계 장비 구매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1분기 디어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뭐 5%가 별로 안 크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놀라운 이유는 공장이 무려 35일간 그러니까 1분기에 한 30% 넘게 파업을 했음에도 이 같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체 매출은 15에서 20% 증가를 당초 예상을 했었고요. 무엇보다 디어의 강점은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다라는 기업이란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연속으로 신제품을 내놓고 또 가격 인상을 앞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뭐 물론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주가 이득을 받겠지만 사실 들어보니까 기술력도 무시 못할 회사입니다. 농기계 테슬라라고 불리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술력은 어떻습니까? 이번 CES 2022에서 공개한 자율주행 트랙터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사람 없이 기계가 밭을 갈고 또 제초제를 뿌리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한 대의 가격이 무려 $80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9억 원이 넘는 되네요,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구독 경제 형태의 제품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트랙터 자율주행도 마치 자동차처럼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어는 4단계 완전 자율의 최종 단계의 자율주행을 선보였는데 혼자 운전도 되고 작업도 하고 또 지능까지 갖춘 단계를 뜻합니다. 보시면 이제 전기차처럼 라이다가 장착돼서 레이저로 360도 장애물을 감지하고 AI 프로세서, GPU, GPS 장치 등 이 자율주행체 기술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루하루 기후에 맞춰서 트랙터가 알맞은 작업을 추천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은 2배로 늘리고 인건비와 재료비는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디어는 이제 자율 모빌리티를 위해서 좀 앞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거듭해 왔는데요. 2017년에 AI 회사인 블루리버 테크놀로지를 인수하고 지난해에도 베어 플렉으로 보틱스 등 자율주행 관련 기업 인수에 공격적으로 나선 것이 결정적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가격 경쟁력도 있고 성장성도 좀 확보가 된 회사입니다. 월가 평가는 어떤가요?
네, 월가도 디어가 이제 선도적으로 신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높은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네. 또 글로벌 구매자들을 늘리는 데 한 몫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월가 IB 투자은행인 베어드는 이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처럼 디어의 트랙터 자율주행 기능이 구독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고 또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 목표가 평균은 440달러 선입니다. 현재 주가하고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그렇네요. 않지만 예. 최저는 바클레이즈가 제시하고 있는 410달러, 최고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제시하고 있는 485달러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닝스타 보고서가 있었는데 현재 농기계 수요가 강력하고 장기적 성장에 준비된 것은 맞는데 디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농업주 주가가 과대평가 수준으로 보여진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농기계 테슬라 디어앤드컴퍼니 경쟁력과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올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인도가 지난해부터 외국인의 이 주식시장을 전면 개방한 데 맞춰 미래에셋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면서도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7%에 불과해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근 나타나는 보복 소비 행태를 비롯해서 나를 입증하는 경제 활동을 뜻하는 이른바 미코노미 시대가 본격 도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기성 명품 매출은 증가폭이 눈에 띄게 둔화한 반면에 색다른 가치를 담은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상품군의 매출이 크게 뛰고 있습니다. 공급자가 정한 가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주관에 따라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는 배경에는 최근 소비자들의 소득이 늘고 자산 가치가 상승한 요인이 크다고 하는데 기업들도 이런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혁신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립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